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도 현선물 다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보다 규모는 조금 작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하루에 현물을 1조 넘게 사고 그 다음 날도 1조 가까이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2,850, 이제 3,000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순식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삼성전자가 잠시긴 하지만 6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궁금한 것이 이런 이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허니문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깊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지 이런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주식 시장을 봤을 때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관련 기대주,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저밸류, 성장주,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지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카카오그룹주는 동반 뛰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저변으로 선택지 넓어지는 와중에 우리의 주식 시장에 얼마만큼 먹을거리가 있는지 오늘 이후에 또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을 모시거든요. 보다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기회가 왔다라는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 마켓나우 2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하게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한 주의 출발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어느 정도 상승 탄력 나오고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개장하고 1시간 정도의 시장 상황 최훈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탄력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2,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오늘 시장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사실상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장중한 때는 1.8% 가까운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대형주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잘 가려면요. 대형주가 잘 가야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 들어서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나 보면요. 지금까지 많이 팔아치운 종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1.6%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9%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른 점은요.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산 기업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사실상 적극적인 매수세 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약간 바뀌고 있고 이번 주에 증권사에서 내놓은 주간 전략 대부분이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과 업종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빈집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다.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팔아치운 만큼 또 물량을 채우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조선과 방산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9%대 조정 나오고 있는데 다만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시가총액 5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인상적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다시피 4%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선임된 이 정책실장이 지금까지 STO 쪽에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서 STO가 법제화가 된다면 앞으로 은행과 증권 쪽이 이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은행주들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수도 2.5%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수 4%대 상승 흐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들 여전히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오늘 LG엔솔 보시다시피 3%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여전히 투자 심리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순환매 성격
성격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오늘 다시 한번 3%대 하락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실 한국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HD현대중공업 오늘 3%대 조정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가운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쪽은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3%대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완성차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보시다시피 오늘 3%대, 2%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10%대 급등세 오늘 연출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분위기 살펴보고 가시죠. 네, 오늘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의 흐름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클래시스 1%대 하락, HLB 2%대 하락, 그리고 ABL바이오 1%대 하락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4%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2%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쪽도 좀 급하게 조정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노공 3.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1.18%의 상승세, 테크윙은 1%대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여전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장하자마자 약간의 눈치 보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코스닥 내에서도 여전히 주가의 탄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 파마리서치가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2.5%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시장 비만약 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1.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2,584선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2,600선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15%의 강보합권. 사실 오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코스닥 내에서는 정책 테마주 쪽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만나보시죠. 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계속해서 수급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오늘 벌써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2천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아침에 앞으로 연말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32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달러 약세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까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500억 원 가깝게 외국인 기관 매수세 현재 포착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셔야 할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확합니다. 정책 관련주,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업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빨간불 크게 켜져 있는, 진하게 켜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조선방산이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조선방산 좀 쉬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조금 좋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좀 파란불이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2차 전지 골드만삭스에서 LNF 매도 리포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좀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반등 기대를 했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이 매도 리포트가 타격을 주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설명을 다 드리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그리고 저 PBR을 개선해야 한다. PBR을 높여야 한다. 자사주 소각해야 된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증권과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신용증권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10% 넘게 강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다른 증권사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상법 개정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이제 아마 지금 2차 비상경제점검 TF가 시작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이 TF 회의에서 과연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또 시장에서 바로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역화폐, 뭐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 전국민 대상으로 25만 원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을 지역화폐로 아마로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전자결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카드나 아무리 전자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 또 청와대 이 대통령실에 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친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정책실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뭐 전부 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역시 정책이죠. 그리고 풍력, 친환경 쪽에서도 역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또 엔터주가 좋습니다. 엔터주들이 하이브를 비롯해서 지금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이제 하이브의 BTS 멤버들이 이제 완전체 모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이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함께 하이브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엔터주들이 함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충일 연휴 3일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뭐 시기가 뭐 하루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지만 어쨌든 통화를 했고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20분 정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처음으로 이제 정상 간의 통화였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약간 언급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부 다 후보 시절에 피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골프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미를 했을 때 라운딩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속히 만나자, 빨리 만나자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할까 말까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많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차라리 그냥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캐나다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왕 그럼 캐나다 간 김에 워싱턴으로 같이 날아가서 정상회담을 단독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주말엔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주말 사이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부터입니다.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구두로 언급을 해준 것이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수출 그냥 할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것을 오케이 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제 우리의 협상이 중요한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협상의 물꼬를 잘 트기를 바랍니다. 일단 각 산업별로 정부에 거는 기대는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미 무역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으로 봤을 때 올 들어서 뭐 수출과 생산이 역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내수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자동차 업계는 자연스럽게 정부에다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듯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강하죠. 4%대 반등하면서 20만 원 선 가까이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철강 업계의 위기, 그래서 생산 라인을 뭐 가동을 중단시킨다, 판매를 접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관세 이슈, 그리고 탄소, 탈탄소 이런 압박 이슈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현대제철은 2.66%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잘 좀 스며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28,900원 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좀 못 가죠. 뭐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 있고 내수 수요가 부진한 흐름들, 뭐 여기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만 원 선 위치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두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7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분기도 역시나 뭐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 1분기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성은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상선 영업이익률이 기대치만큼 못 나왔지만 그래도 질 좋은 수주 잔고는 여전하고 제품별로 수주는 긍정적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선은 또 갖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2% 약세. 이럴 때 관련주를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전략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는 좀 넣어봤습니다. 주가는 16,380원. 그렇다면 관세, 무역 협상 관련주 중에 뭘 우리는 좀 봐야 될지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해집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셨는데요. 이제 취임하시고 3일 지나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비 캐비닛 없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 좀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했고, 그래서 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가 좀 늦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먼저 들고 나온 관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한미 FTA로 안 내던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이고, 미국은 자신들이 미 해군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밀리기 때문에 미국 해군에 대한 이런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고 기존 군함을 좀 수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조선업에 좀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질 내용이고, 이번 전화 통화에서는 안부 정도 서로 이제 인사를 처음 나눈 것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선업 쪽에서 관심을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 조선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수주한 시점과 마지막 배를 인도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대형 배를 만들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이에 환차 손을 볼 수도 있고 환차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50원대로 내려오고 있고, 이러한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하게 가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7월 달에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말했지만 1월 달에 연장을 했던 총 부채 한도가 이 7월 달부터 다시 위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1조 원 이상 넘으면서 한국 시장에 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오션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하나오션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거는 1,400원대보다는 1,350원대 수익이 줄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오션이 벌어들이고 있는 달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조선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MRO 사업에서도 돈을 벌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하나오션은 지금 파란불을 킬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주가 오히려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슈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새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요. 자, 지금 아마 열렸을 겁니다. 지금이 10시 20분이니까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열렸을 텐데 이번 TF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고 중요한 것은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1차 회의 때, 1차 TF 회의 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재정 여력을 확인해보고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지 기획재정부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추경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오늘 보고를 하고 아마 회의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과연 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인가,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추경 한 35조는 돼야 한다. 민주당도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차 추경을 지금 한 14조 정도로 편성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20조 정도를 더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의 때, 오늘 회의 때 어떤 윤곽이 나올지, 실제로 추경의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올지, 또 추경을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조 플러스 알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내용 중에는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관련해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이미 상승 출발을 했죠.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겠다,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구두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해외 IB들이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1%가 안 되는 0. 몇 % 수준의 경제 성장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추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든 해외 IB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경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봐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추경하니까 슈퍼 추경 얘기도 나오고 지역 화폐 관련주가 오늘도 시장을 리딩하는 당당한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STO 그리고 전자결제 이런 쪽으로도 묶여서 함께 올라가는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장중 고점을 높이면서 현재 시각대 26%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시원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대표 관련주 하면 코나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8거래일간 쉬지 않고 쭉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 82,000원 위에 올라간 흐름들이고요. 지자체 60개의 지역 화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막강한 파워를 여기서 자랑하는군요. 자, 그리고 FPC 같은 경우에도 오늘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4.3% 강세 23,000원 선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지역 화폐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이런 사업을 합니다. 38,000원 위에서 오늘 6% 강세 역시 4거래 연속 상승 랠리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라클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와 단단하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엮이는 거고 오늘 2% 상승하면서 3만 원 선 가까이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오늘 오후장까지 그 힘이 이어질지 상승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추경을 하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 모든 게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 말을 전문용어로 유동성을 쏟아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쏟아부어진 돈은 우리 가게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증권 시장으로 옵니다. 요즘은 코인 시장으로도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증권 시장에 그 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주가가 요즘 계속 오르는 겁니다. 지난 한 2달여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하고 하면서 계속 증권주들이 밀어 올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동성이 만든
이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 HTS 같은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키움이나 대신증권 같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 위탁매매 수조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대형주기 때문에 지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실적을 많이 갖게 되죠. 특히나 대신증권은 이러한 금리 인하나 이런 그러니까 돈을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붓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항상 대신증권이 신고가를 경신해 왔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유동성 장세에는 증권주를 봐야 되고 특히나 이 대신증권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증권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하나의 정책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주말 사이에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식견이 좀 있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정이 됐는데 자, 이 김용범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관련해서 차관을 했고 관련된 정책들, 뭐 코로나 때 어려웠던 시절에 관련된 그런 일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왜 시장에 이것을 주목을 하고 있냐? 김용범 전 차관을 왜 주목하고 있냐? 자, 김용범 전 차관이 그 당시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블록체인 투자사 여러분 해시드라고 아실 겁니다. 전문 투자사 해시드에 해시드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투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해시드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이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를 역임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STO와 관련된 리서치, 리포트를 여러 개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면 앞으로 이쪽의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거나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사인이 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또 더 상승세가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 3월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한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김용범 전 차관이 발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아직 보지 못했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더 강화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이틀 만에 공모가가 $30였거든요. 근데 $100가 벌써 넘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247%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에 관련된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대응할지 일단은 주식시장, 우리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디지털 자산, 뭐 NFT, STO, 전자결제 관련주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 헥토 파이내셜 같은 경우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9,000원 훌쩍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핑거도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16% 넘는 급등세로 15,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제하면은 다날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23% 넘는 급등세 연출해 주더라고요. IT센 글로벌은 그 사업 영역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다양합니다. 뭐 금거래나 그리고 전자결제 쪽이나 그런 쪽으로 뭐 클라우드까지 영업 다각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2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8,470원입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보안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텐데 공인 인증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정보인증 관련주로 19% 넘는 급등세 7,38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을 또 봐야 할지 추가적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파트너님. 네, 지금 디지털 자산이 시장에서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CBDC라는 기존의 이제
어떤 이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이런 디지털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한번 사고를 친 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전 글로벌리 그게 한 몇십조 원 정도의 규모의 사고가 친 건데요. 그런데 요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CBDC,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을 전제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테스트하려면 안정적으로 온라인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담보해야 됩니다. 그 담보한다는 건 바로 보안이죠. 그 보안을 지난번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SK텔레콤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도 해킹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이러한 그 디지털 코인, 이런 디지털 화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그 보안 쪽에 이 아톤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런 핀테크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톤이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출 외형도 갖고 있는 회사고 중앙은행과 함께 이 CBDC 사업의 실증 사업에 참여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여기서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톤 같은 관련된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뭐 혁신산업 나올 때마다 보안은 중요한 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아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략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김태훈 파트너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지금 뭐 허니문 랠리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IMF 때 취업을 해서 증권사에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쫄딱 망했었습니다. 망한 밑바닥에서 500포인트부터 올라와서 지금의 뭐 2,700, 8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실제 그 당시에도 이 네이버 같은 이런 신기술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그때 저희들도 네이버 온라인 이런 거 온라인 거래 같은 거 잘 몰랐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게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을 때인데 이런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활에서도 깊숙이 들어왔고 또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 이 네이버를 만든 창업자가 미국에 날아가서 이 네이버를 AI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기존에 온라인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이 네이버가 이제는 AI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들이 안 좋죠. 그런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독과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매출과 실적을 가져갑니다. 그랬던 네이버가 이제 주가 이렇게 많이 50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 20만 원 밑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은 일본 라인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투자했던 걸 졸지에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뺏기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불안감을 AI를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고 이번에 새롭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한 7년여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AI 쪽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고점이 5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 참여자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한때 이 국내 대표 성장주 하면 네이버였잖아요. 그 네. 명성을 이제 찾을 수 있을지 AI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오늘 시장 1시간 정도 지난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관련된 투자도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고 대선 후에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 짜야 할지도 잠시 후에 이재 앵커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월 소득 80만 원 이상이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안전망에 포함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보수총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는다. 임금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 평균 보수로 개편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방위군이 8일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됐다. 시위 3일째인 이날 오전 주방위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2,000명 중 300명이 먼저 배치됐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은 군 투입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주방위군이 배치된 뒤에도 소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했고 27명을 구금했다. 자, 막혀나 의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2,860까지 코스피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2,500억 원까지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매수도 지금 5천억 원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대선 끝난 이후부터 어쨌든 외국인 매수는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시장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은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는 약보합권, 보합권 수준으로 끝이 났거든요. 오늘도 큰 변동 없이 시작했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력이 조금 나오면서 0.78%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1% 상승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1.77%나 확실히 허니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는 이 수혜를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좋은 기업들, 종목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야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그 몸 안에서 녹는 그 내시경 지혈제 가루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회사가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인 네. 넥스피어 F라고 이제 무릎이나 관절 같은 통증에 이 지혈제, 내시경 지혈제는 아니고 이제 혈관을 막는 그 재료 기술을 또 이제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미국에서 전폭적인 그 임상이라던가 네. 승인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몸에서 녹는 내시경 지혈제를 개발한 회사.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죠. 네. 근데 일단은 미국 FDA, 미국 쪽에서 밀어준다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거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넥스피어 F? 이게 뭐예요? 더 자세하게 좀 네, 설명 일단 부탁드릴게요. 넥스피어 F는 아까 처음에 이제 녹는 지혈제류라고 했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그 메인 제품이고 네네. 넥스피어 F는 또 다른 제품인데 이거는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혈관을 막아서 그 비정상적인 혈관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혈관들을 다 막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라고 네. 의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이미 국내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네. 유럽 CE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내년 말에 마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하고는요. 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제품을 한번 이제 품목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 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또 승인받는 그런 이중 그 승인을 받는 네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품목 허가는 아, 받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유럽에서만 실제로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그러면 넥스피어 F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네. 있겠네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받고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임상 시험 개념으로는 환자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자,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은 미국이 어쨌든 또 큰 시장이니까 뭐 그렇죠. 유럽은 이미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고 미국 제도 지원 이야기 아까 뭐 CMS와 네. 뭐 FDA 이 두 기관에서 좋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FDA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네. 뭐 CMS, FDA 이 동시에 뭔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게 네. 어느 정도로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CMS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CMS는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그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이제 공공보험 이름인데요. 네네, 그렇죠. 메디케어. 이 서비스 센터를 이제 축약해서 CMS라고 하는데 네. 이 CMS가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로 지정이 되면 이제 병원들이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 입원시키고 시술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CMS가 보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준다. 라는 네네네. 거가 이제 오. 첫 번째 CMS로부터 받은 혜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FDA. FDA도 여러 이제 승인을 빨리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AP, TAP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TAP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이제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이제 탭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두 개 각각 다른 이제 이벤트들이 네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은 먼저 CMS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확인을 해보면 CMS에서 네. 뭐 ID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IDE. 네, 그렇죠. IDE 이거는 뭐죠? 네. CMS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IDE의 이런 약자를 풀어보면 임상 시험용 의료기기 면책.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부담들을 면책해준다. 근데 이 IDE 카테고리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네.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이 카테고리도 A랑 B가 있습니다. 네네. 그 B가 더 좋은 건데요. A는 이제 안전성이랑 유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도 뭐 임상시험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반면 B는 이제 일부 또는 대부분의 임상시험 보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B를 승인받은 거죠, 그러면? 네. B는 안전성이랑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제도라서 네.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가는지. 네네. 근데 이제 아무나 아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뭐 네.
사실상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논문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이랑 안전성이 입증된, 그러니까 상업화를 당장 해도 사실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들만 골라서 주기 때문에 이 이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최초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만약에 보전을 해주면 네. 비용을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어느 정도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알아봤더니 30에서 50% 절반, 많게는 절반 많네요. 비용 정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비용이 돈이 정말 많이 많거든요.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50% 가까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는 회사 그 재무 구조 상으로도 그쵸. 상당한 좋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CMS 쪽에서 ID 프로그램에서 임상 비용을 일단 보전받으면서 좀 절약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럼 다음에 FDA 쪽으로는 어떤 지금 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TAP 프로그램 같은 네, TAP. 경우는 그 전문가들이랑 1대1로 미팅을 FDA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이제 승인, 인허가 받을 때 도움을 좀 전폭적으로 주는 겁니다. 조언을 받는 거군요. 네, 이 혁신형 의료기기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지정된 업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탭 프로그램에 승인될 확률이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승인을 위한, 품목 허가를 위한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허가에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내년 2026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끝날 걸로 예상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임상시험 종료랑 거의 동시에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상용화되는 시간이 매우 빨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탭 프로그램, 이 FDA 쪽의 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효능이나 효용을 인정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 지금 뭐 CMS나 FDA나 미국 쪽에 진출하기 위한 좋은 지금 패스트 트랙이 깔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국에 진출하면 어느 정도 시장 파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 혈관을 막는 그 지혈 재료로 임상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유일합니다. 만약에 품목 허가를 받아서 상용화가 되면 자신이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시장을 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라던가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요, 전체 미국의 퇴행성 관절염 이제 시장 규모는 일단 2020년 기준으로 네. 한 10조 원에서 지금 2025년 5년 사이에 15조 원 가까이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 넥스피어 F 같은 그 퇴행성 관절염 색전 치료제, 그러니까 네. 그 혈관을 막는 거 색전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타깃할 수 있는 TA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마켓 규모는 5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게 상용화된다면 5조 원 시장 중에 우리는 최대 50% 점유율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좀 당찬 포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뭐 주가 상장한 지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이죠. 코스닥에 상장한 지는 1년이 안 됐는데, 주가가 뭐 지난주나 뭐 지난달에 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냥 한번 튀어오르고 그냥 다시 또 횡보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반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확인해 봤고, 자, 두 번째로 또 볼 회사가 지금 펩트론을 봐야 됩니다. 펩트론이 지난주에 시장이 너무나 좋았는데 펩트론만 지금 주가가 뚝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오전에. 하락은 멈췄습니다. 네. 1% 지금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일라일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펩트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까 장 시작하자마자 확인했을 때는 5% 오르고 네, 있더니 또 지금은, 다시 이제 네. 또 내려왔네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서 워낙 그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드는 이슈가 발생하면 좀 지나치게 주가가 네네.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릴리가 카무루스라는 회사와 장기 지속형 기술 플루이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네.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죠. 이 총 규모가 1조 1,900억 원, 1조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펩트론도 같은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쵸. 이미 지난해 10월에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이 아닌 네.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지금 기술성 평가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카무루스와 이렇게 릴리가 손을 잡으니 이제 펩트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일라일리 쪽에서는 뭐라고 코멘트가 좀 있었나요? 네, 5일 날 펩트론이 공식 홈페이지랑 네. 이제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일라이 릴리한테 공식 입장을 받았다면서 좀 이례적으로 입장을 예. 발표했습니다. 그 릴리와 펩트론 간 기술성 평가 중인 릴리의 약물은 카무루스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선정된 릴리의 약물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에서 이 기술 이전 딜을 봐달라라고 릴리가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카무루스 기술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와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이다. 단순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펩트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릴리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이 이 기술성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펩트론이든 일라일리든 다른 기술 때문에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런데 사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자세하게 잘 알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뭐 장기 지속형 기술 뭐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도 지난주에 뭐 하한가가 바로 맞고 펩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주가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죠. 일단 이제 릴리가 좀 보수적인 글로벌 빅파마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면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이 이제 작은 바이오 벤처들 기술을 여러 개 막 사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제 계약 해지 이슈들 네, 때문에 그쵸. 하한가를 맞는 일들이 아.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번에 쇼핑 쫙 하고 나중에 이제 골라내는 솎아내는 건데. 형식인데 그 중에서도 일라릴리는 좀 보수적으로 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잘 안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회사라고 합니다.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릴리가 그렇게 장기 지속형 기술 두 개가 이제 이름은 사실상 같은데 겹치는데. 왜 굳이 카무루스와 기술 계약을 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펩트론이랑 완전 기술 계약을 할 거면 카무루스랑 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과거에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네. 이제 기술 평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계약 형태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카무루스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이전 계약 방식, 그리고 오. 펩트론은 선급금 없이 성과 기반의 마일스톤 방식 이렇게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펩트론과 계약은 기술을 검증한 다음에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라는 의미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은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이 실제 그 통장에 찍히는 그런 계약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를 두고 펩트론과의 계약은 잠재적 기회를 말하는 거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은 즉각적 수익 창출이다. 그러니까 딱 들어봤을 때 어떤 계약이 조건이
그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더 좋은지 딱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 투자자가 듣기에는 어쨌든 카무루스 계약이 뭔가 더 실질적인 계약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일라이 릴리나 펩트론 쪽에서 뭐 어쨌든 카무루스랑 펩트론의 기술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실제로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뭐 이제 들여다보면 카무루스는 2세대인데 펩트론은 3세대다. 펩트론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카무루스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에 개발된 이제 사례고 네. 약물이 몸 안에 주입이 되면 겔 상태로 이제 약물이 변해서 수주에서 수개월 가량 그 약물의 그 효능이 지속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은 고도의 품질 관리,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데 좀 까다롭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사 편의성이 저하된다. 바늘의 침이 너무 두꺼워서 환자가 혼자 놓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이제 개발 트렌드 중 하나가 환자 편의성을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펩트론은 3세대고 분무 건조 방식인데 이 기술은 카무루스 것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오늘 증권사 이제 분석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초미세침 주사침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자가 혼자서도 놓을 수 있을 만큼 주사 바늘이 얇고 대량 생산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은 이제 스마트 대포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을 통해서 이미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원이라는 제품을 한번 상용화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그 카무루스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강점이고 이제 여전히 우리는 릴리의 관심 분야 안에 있다. 열심히 협업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펩트론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조금 이 추세가 훼손이 되는 상황인데 일라이 릴리와의 이 앞으로의 계속 관계를 잘 저희가 추적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지연 기자가 또 이슈가 있으면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 정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석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었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스크 크고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된다.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 머스크 벌sus 트럼프도 먹지 못한 미국 주식의 질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경쟁 치열입니다.
자, 머스크랑 트럼프의 싸움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죠. 한때는 하루라도 못 보면은 못 죽는 사이에서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의 사이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 틀립니다. 일단 지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엄청나게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법안 있죠.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트럼프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기념비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웬만하면 그때까지 통과시켜 놓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는 대놓고 크고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립할 수 없다.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얇고 아름다운 것을 하면 그나마 차선이다라는 지금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얘기를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하는데 왜냐하면 머스크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계속 함께했고 취임 초부터 핵심 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왜 그거 몰랐느냐 이제 와서 이러냐 하는데 머스크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나도 자고 있는데 몰래 통과가 됐다. 나는 그런 법안이 내용이 그런 건지도 알지도 못했고 한 페이지도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건 뭐 어떻게 판가름할 수가 없죠.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도대체 대중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나 말이 다르니까요. 앨런 머스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장하는데 머스크는 본 적이 없다니까. 도대체 같은 글을 본 건지 아니면 두 개의 무슨 서류가 존재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서로가 위협을 하고 있죠. 나사가 그동안 일을 안 해가지고 사실 나사가 일을 안 했다기보다 지금 일반적인 삶이 바쁘고 지금 현재의 무기 개발이 바쁘지 옛날에 달나라를 먼저 하고 화성을 먼저 하고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 때의 시대와는 달라졌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사가 뭐 그런 거는 일단 저게 해놓은 거잖아요. 러시아가 패망을 하면서 러시아 뭐 약간 지금은 다시 힘이 세지는 것 같지만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나사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일을 하다 보니 존재감이 커졌죠. 근데 또 스페이스X는 정부랑 계약을 또 많이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부랑 계약을 다 잘라버리겠다. 그럼 머스크는 아이 잘라봐라. 우리의 지금 영향력이 얼마나인데 나사가 우리의 영향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제프 베조스가 설립했던 블루 오리진을 지금 뭐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죠? 한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모든 요소가 지금은 어떤 최악의 서로에게 이제 그 발을 미루는 어떤 핑계거리가 되고 있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게 인생사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추악한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이게 우리 삶의 나의 가정의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끔찍합니다. 저게 우리 가정의 일이면 정말 끔찍하겠죠. 어쨌든 간에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 주식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1.90%, 이거 코스피군요. 다우지수가 지금 1.05% 지금 올랐죠. 자, 다우지수 지금 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가 2.76%로 1등을 차지했네요. 아마존도 2.7이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요즘에 그렇죠?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걸 다 회복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밑바닥에서 그래도 하락세는 좀 멈춘 것 같아요. 자, 쉐보론, 시스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머크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 세일스포스가 1등을 기록했네요. CRM이라고 고객 관계 관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1.20, 4대 지수 중에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은 22,404.58, 2024년도 12월 달에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양봉이고요. 자, 뭐 트럼프는 이런 와중에도 봐라. 주가 잘 나가지 않느냐. 주가 다 회복했고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곧 월가가 한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 지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죠. 고용 지표에서 또 이제 약간 바이든 정부를 돌려서 좀 비난한 거죠. 바이든 정부 때 비농업 취업자 수가 는 게 정부의 그런 거 늘릴 수 있잖아요. 일부러. 마사지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정부의 인력이 늘어난 게 없다. 민간의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긍정적이다. 시장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하드 데이터가 지금 좋게 나오고 주가가 지금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으니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세 법안도 결국 상원을 통과할 것이고 물론 뭐 머스크는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죠. 내가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안 도와줬으면 지금 상원이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지금 공화당 우위잖아요. 하원 상원도. 그것도 다 나의 덕이라는 거죠. 내가 선거운동 때 안 뛰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트럼프도 너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대부분 또 그 걸쳐 있다는 거. 정부와의 계약에 걸쳐 있고 물론 그 영향력이 커서 정부가 확 내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에 많이 걸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지금 CEO, 그 카프 CEO 말고 창업자, 틸 창업자도 옛날에 일찌감치 그 트럼프 지지를 선호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머스크랑 지금 이 트럼프의 싸움이 불거지자 그날 팔란티어도 급락했었거든요. 팔란티어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확 했고 이 지금 테슬라도 조금 반등은 하긴 했어요. 테슬라는 물론 떨어진 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적긴 했습니다. 자, 나스닥 그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또 올라 있죠. 팔란티어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130 근처인데 지금 벌써 섣부른 그 언론에서는 $1,000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거든요. 자, 왜냐하면 천비디아도 그렇고 $1,000를 간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너무 한 주당 $1,000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당 우리나라 돈으로 해봅시다. 한 주당 100만 원짜리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아모레도 그렇고 100만 원 하던 게 예를 들어 반토막을 해서 50만 원으로 내린다. 그러면 약간 싸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200~30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하니까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싸 보이는 거지 기업 가치가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싸 보이고 한 주당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소액주주들이 살 수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그런 효과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오르는. 엔비디아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천비디아를 가니까 액면 분할해갖고 또 지금 소액주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그 힘으로 또 오르는. 팔란티어도 또 뭐 그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환호가 있어요. 환호는 지금 벌써 뭐 국방부를 뭐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려는 그거죠. 다 장악을 했으니까 뭐 중국처럼 우리의 이 모든 정보를 빼가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 아예 우리 인간들이 지배를 당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팔란티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정보를 얻다가 막 활용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꿔 말하면은 영향력 자체가 크고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팩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또 거의 7% 가까이 급등했어요, 지금. 쇼피파이도 6.07이죠. 마벨 테크놀로지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3.67%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총알하고 불리우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올랐죠. 각 분야에 뭐 인공지능 쪽에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칩이든 하드웨어 쪽이든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이든 아니면은 그 테슬라 같은 이런 자동차 업체인데 인공지능 업체랑 발효 거친 업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자, S&P 500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네요. 6,000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돌파시켰습니다. 6,016.87을 장중에 찍었고요. 종가로도 6,000선을 지켜내는 아주 의미 깊은 포인트가 나왔어요. 6,000.36, 그렇죠? 6,000 어쨌든 간에 앞자리가 5에서 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월봉에서 이것도 6,147.43, 2025년도 2월 달에 최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고요. 만약에 이 최고가가 가는 날 아마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는 바로 이 소식을 올리거나 캡처해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라고. 우리나라의 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누구 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분명히 또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 하지 못한 거 내가 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럴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섰네요. 둘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지지 않았습니다. 비중이 6.24고요. 엔비디아는 6.17, 거의 비슷하네요. 애플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5.44로. 자, 아마존은 4.05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애플이 계속 떨어지고 아마존이 오른다면 또 저 3, 4위 차이가 또 좁혀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6위까지 다 올랐어요. 7위까지 다 오르고 브로드컴이 지금 5%가 빠진 게 조금 그쵸 티네요. 혼자. 자, 브로드컴은 약간 그림자 전략이거든요. 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장을 이끄는데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정말 비싸요. 성능은 확실히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지배력을 와해시키고자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도 그렇고 자체 칩을 개발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쿠다라는 생태계로 또 개발자들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 성능도 지금 너무 뛰어나서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구글, 메타,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칩 설계를 이제 브로드컴이 담당을 해서 엔비디아의 그림자 전략으로 따라가면서 조금 모자르지만 그림자는 어쨌든 따라가잖아요. 그런 전략인데 아직도 간극은 꽤 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7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에서 만약에 허약한 애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브로드컴이 1순위. 그것도 약간 그림자 느낌이잖아요. 그림자 전략이에요. 근데 어저께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 날 5%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4% 올랐습니다. 다른 지수에 비해 상승폭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2024년도 7월 달에 5,931.83, 6,000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바로 앞에 놓고 거기서 무너졌거든요. 무너져가지고 거의 지금 4,000 초반을 갔다 왔어요. 4,129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5,000선을 회복해 놓은 모습이죠. 5,038.06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아까 나스닥에 상승률 상위에 있던 마벨 테크놀로지 여기도 있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약간 그림자 전략이에요.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뒷부분을 쫓아가면서 인공지능의 낙수 효과를 먹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칩들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4.50 급등했고요.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4.27 올랐네요. 그다음에 ARM 홀딩스는 2.75로 좀 상승폭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 특징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다우지수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일스포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CRM, 고객 관계 관리라고 했죠. 고객 관계 관리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쓰는데 지금 보니까 로비눔 마켓츠에 요 지금 CB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해가지고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그중에 세일스포스라던가 옥타,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게 선호되고 있다. 여기도 비슷하죠. 마블 테크놀로지는 항상 그림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산업적인 면에서도 그림자 전략인데 그게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투자자들한테도 적용이 돼.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에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하자. 이런 입장에서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를 따라잡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엔비디아를 팔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부침을 겪을 때 마벨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을 매수하는 이런 것이 기업가나 투자가나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오늘 도요타 자동차가 0.02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소니가 요즘에 계속 잘 나가죠. 1.10이고요. 리크루트 홀딩스가 3.19 오르고 있습니다. 자, 대만을 보겠습니다. 대만 TSMC가 오늘 1.01로 오르면서 1,000 대만 달러를 돌파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76 급등하고 있습니다. 와, 2,900에 다가섰네요. 자, 지금 일단 새로운 정보가 들어선 다음에 주가가 갭 상승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갭 상승이 나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0.81% 지금 오르고 있고요. 자, 벌써 또 3천억 원이 들어오군요. 이틀 연속 1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요. 3천억 원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 6천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또 워낙 강세잖아요. 가만히 갖고 있어서 주가가 안 올라도 그냥 워낙 차익이 나요. 거기다가 주가 수익까지 나면은 돈이 또 들어오죠.
지금 계속 선순환입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16위 현대모비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테인먼트랑 SM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전자화폐 관련 섹터가 12.53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무려 상한가 종목이 4개입니다. 다날, 카카오페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헥토파이낸셜까지 상한가 4개가 진입되고 있고요. 헥토파이낸셜 상한가 간 거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화폐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여당의 이 당대표 후보 입에서 나왔어요. 서영교 의원. 거기서 나왔는데 지역 화폐를 옛날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시면 어떻게 지급할지 유추가 되시죠? 그냥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역 화폐로 줘서 그 안에서만 일정 기간 내에 3개월 안에 소비되게 만드는, 그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헥토파이낸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바로 제로페이의 서비스라는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의 서비스라는 업체를 비롯하여 지역 화폐로 나갈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 코나이를 비롯하여 이런 종목들이 이번 정권,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돈의 이름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가칭 아마 전국민 재난지원금일 거예요.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 주식들에게는 어떤 개념일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주식에겐 수익금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WWDC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살짝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행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WWDC의 정식 명칭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인데요. 애플이 매년 6월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IT 축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도 꽤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WWDC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상식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WDC에서는 아이폰, 맥, 아이패드 같은 애플 제품의 새로운 운영체제와 기능이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iOS의 새로운 기능이 발표되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맞춰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앱 생태계가 커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애플이 내놓는 신기술이 전 세계의 IT 트렌드를 이끌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실제로 WWDC가 열릴 때마다 애플 주가는 출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WWDC에서는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혼합현실 헤드셋을 공개하며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행사 직후에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대거 발표된 덕분에 WWDC 직후 애플 주가가 하루 만에 7% 급등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특히 AI 기능이 최신 아이폰과 맥에만 적용된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부품 공급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LG이노텍, SK하이닉스, LX세미콘 등 관련주가 WWDC 전후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WWDC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나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곤 합니다.
이렇게 WWDC는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경제 이벤트로 인식됩니다. 애플의 발표 내용에 따라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 재미있는 건 여기서 발표된 기능들이 결국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페이스타임, 위젯, 개인정보 보호 기능, AI 음성 비서 같은 것들 모두 처음에는 WWDC에서 등장했습니다. 결국 WWDC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게 되는 행사인 거죠. 이번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데요. 중요한 투자 소식들은 저희가 잘 지켜보며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 3,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시 부양 기대감과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수 일단 오늘은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으면서 출발했는데 현재 지수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입니다. 1.73% 오르면서 2,86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11개월 만에 2,860선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강한 시세 앞으로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60선 넘어섰습니다. 0.8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 매매 동향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사들인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3천억 원 가량 강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그 가운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개인만 팔자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환율은 이 달러가 미국에서 비농업인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달러는 간밤에 조금 강세를 나타냈는데 다만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3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뉴스도 함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 정책실장으로 가상화폐 조예가 깊은 김용범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가상화폐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김 정책실장은 최근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등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죠. 특히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싱크탱크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G2로 도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점도 오늘 관련주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확대 포부를 밝힌 건데요. 또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죠. 이렇게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결제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건데요. 여기에 지역화폐 관련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이런 관련주 일제히 오늘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주가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간 4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역시나 29% 넘게 강세 가져가면서 12,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 주가도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25% 넘게 오르면서 7,7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날 주가도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습니다. 현재 상한가 도달했네요. 4,56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로 올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면서 우리 시장 연일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주가 상승률 1위를 가져간 증권주가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대신증권에서 증권주 축제 더 즐겨도 된다는 이 내용의 매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빠른 상승세에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관련 우려는 덜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상승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주에 폭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거래대금 폭증 등도 증권사의 실적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요즘 상법 개정 등으로 저PBR주가 최근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죠. 대표적인 저PBR주인 증권주 주가가 최근 폭등했음에도 아직도 PBR이 낮다고 평가한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점입니다. 오늘도 증권주는 끝을 모르는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오늘도 역시나 52주 신고가 경신한 후에 현재 4.38% 오르면서 18,5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한 한국금융지주 현재 3.51% 오르면서 11만 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주가도 함께 보시죠. 현재 10%가량 오른 19만 1,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영증권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8.43% 오른 13만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엔 조정 국면에 머물렀었던 우리 시장인데요.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증시 부양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증권사 집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올해 초부터 지난 5일까지 증시 상승률을 기준으로 독일 닥스, 또 홍콩 항생지수를 이어서 한국 코스피가 3위에 등극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16%가량 상승하면서 글로벌 12대 증시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요. 오늘도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틀간 4% 넘게 오르면서 2,830선을 상승하고 오늘 2,860선을 넘어섰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 움직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KB증권은 오늘 상법 개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가속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대형주와 또 지주회사의 비중 확대를 권하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함께 보시면요. 2달 만에 6만 전자 탈환 성공했습니다. 현재 2.03% 오른 6만 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강세 가져갑니다. 2.45% 오르면서 2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두산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주사 SK주가도 오늘 4.6% 오른 19만 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요, 세계적인 펀드들이 한국 시장의 개혁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네, 3,000피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현명한 투자 전략,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남아야 될지, 그렇다면 뭘 담아야 될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원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네. 이제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께서 월요일마다 네,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이, 소중한 고맙습니다. 정보들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워낙 좀 인기가 많으셔가지고요. 일단 이재명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대선 관련 정책 공약들 쭉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경제계의 반응, 결과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뭐 일단은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감이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뭐 내수, 수출,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사실은 역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현 주소를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낭떠러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겨우 이제 절벽을 잡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밑으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갈림길이었는데 예. 대선 끝나고 어쨌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한 6개월 이상 한국을 짓눌렀던 사실은 악재였거든요. 이거 해소만으로도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주요한 제도 개혁이라든지 증시 부양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시장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네. 희망적인 얘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우려 섞인 시선도 없지는 않아요. 주요 공약들이 이제 개혁 조치다 보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한 번에 턴어라운드 되기는 어려운 경제 그렇죠. 상황이다. 예. 기대는 좀 섣부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에 그래도 친경제적이면서 친자본 시장적인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네.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 공약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바람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2,800선에 복귀를 했는데 그 주역에 있어서는 또 코스피 외국인의 귀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재작년, 작년 우리 이 증시가 뭐 팔레스타인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맞습니다. 전 세계 이러면서 꼴찌가 꼴찌였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사실 우리 증시의 부진의 주요 원인, 물론 다양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이탈이었어요. 거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년치 매도세를 거의 한 달에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증시 부양의 가장 큰 키가 그 반대 현상이죠.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돌아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뭐 한 4일 지났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조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극명하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작년에 두산 관련해서 뭐 기업 분할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그때 두산에 있던 그 외국인 투자자나 펀드나 이사나 이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한국 시장이구나. 내가 드디어 한국 시장의 매운맛을 본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이 떠난다 이러면서 이 시장이 소위 말하는 선진 자본 시장의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아무리 성장률이 좋아지고 성장 엔진이 켜져도 결국 자본 시장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불공정하게 돌아가거나 자본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위 말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주주들과 일반 주주들과 지배주주들 간의 이 불공평한 차이들, 뭐 심지어는 이제 회계의 불투명성까지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그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실망을 했었다면 이제는 한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식 전환만 갖고 그런 모든 이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현재 환율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미 간의 관세 협약이라든지 그 안에 일단 환율 문제가 들어가면서 어쨌거나 원화 절상과 달러 약세 뭐 요 정도의 기존을 잡고 들어온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더하기 빼기 맞춰도 장부적으로도 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귀환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현재 지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두산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제주회사 급등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간 거 보고 뭐 이런 생각할 만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워낙 강세 현상에 따른 외국인 수급 문제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참 줄임말 좋아해요. 조방원이 뭔가 싶었는데 조선방산원전이었는데 네. 이거 지속적으로 괜찮을지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선택지가 넓어지면 조방원 빼고 네. 뭐 반도체, 뭐 집 나간 토끼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그런 섹터로 전반적으로 괜찮아질지 좀 네.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연초부터 쭉 상승 모멘텀을 달려왔던 그 핵심 3대 섹터가 조방원이잖아요.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좋다라는 전망은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큰 사이클을 탄 것 같아요. 사실은 조선 산업은 일반 소비재처럼 1년을 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이클이 좀 크게 보면 10년 단위일 수도 있고요. 네. 사이클이 큰데 지금은 일단 호재 사이클, 큰 사이클을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재가 많아요. 그 사이클 말고도요. 미국 관련해서는 군함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한 300척 이상의 수주 계획이 서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좀 있고요. 미중 갈등과 상관없이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 오르면서 결국 해운 물동량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어쨌거나 입 아프기도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입이 네. 아플 정도로 네. 호재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되 다만 현재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호재가 있다라는 선반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캐파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갑자기 1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수주 물량인 배가 한 척에서 300척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300척 다 만들게요. 이럴 수가 없어요. 곡간 문제. 그렇죠. 도크가 한정적이에요. 예. 투입돼야 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주 대기 물량이 많더라도 실적이 그 물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진 않아요. 시차가 있단 말이죠. 네. 현재까지의 기대감을 선반영으로 본다면 앞으로 실적 랠리라고 보면 실적 랠리는 지금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수주 물량만으로도 몇 년치는 이미 곡간이 드득하니 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재는 이어가지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가장 그 수익률을 이끌어가는 앵커로 보기보다는 나의 포트folio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정도로 베이스라인을 깔아주기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방산 원전도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안보 불안이랄까요? 세계적인 분쟁을 사실은 먹고 사는 영역인데 그동안은 방산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놓고 물건 우리 잘 팝니다. 우리 물건 잘 실적이 좋습니다. 이걸 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분쟁에 기반하니까 반평화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블랙마켓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쌓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홍보하거나 이러긴 조금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기존에는 한국산 싼 방산 또 바로바로 수급이 가능한 방산에 쉽게 말하면 이제 수주가 있을 법도 한데 최근에 일단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금 같은 흐름은 이어가되 이 곡선이 위로 갖다 붙는 방식이기보다는 약간 완만하게 꺾이는 그런 곡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전망이라서 좋긴 합니다만은 무작정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자.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원전주는 너무 좋죠. AI라든지 각종 요즘 데이터 문제 등등 해서 전력 생산에 관한 그 각국의 이 대응이 기민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으로 손이 가죠.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각종 기술주, 부품주 이런 쪽들은 제가 볼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최상단에 있는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여기는 다양한 이슈가 복합되거든요. 여기는 조금 조심하시지만 밑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하위 원전주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방원이 끌고 왔다면 앞으로는 조방원 대신에 더욱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정책 순응적인 지금 투자를 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초기에 강한 개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지주사. 그리고 일단 시총이 지금 3,000P를 돌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거래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결되거든요. 수익에 증권회사 주죠. 증권. 그래서 지주사,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저 PBR 퇴출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 PBR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서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붐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프레셔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정상화된다고 보고 네네. 그런 쪽에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좀 앞으로는 좀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좋아진다면요, 지금 약간 좀 밀렸을 때가 박앤셀에 줍줍할 기회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바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독일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여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이를 좀 따라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성장을 기조로 해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대통령실 이런 부분을 이제 경제수석 명칭도 이렇게 얘기해도 성장을 갖다 껴 넣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범진보 진영 후보들이 늘 성장보다는 형평이랄까요, 복지랄까 이런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일단은 성장에 중점을 찍는 모양새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일단 드러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니 형평이니 뭐 이런 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도 사실은 돈이 없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정부 부채도 역대 네네. 최고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로 인한 열매를 나누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건 불가피한 선택이고 네.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성장의 주요한 모멘텀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3%대를 구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KDI 분석으로 1.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상태로 만약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5년 내에 0점대로 내려간다는 충격적인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쉽게 말하면 포텐셜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좋고 잘 뛸 수 있는 사람은 100m 뛸 수 있어. 근데 지금 잠깐 쉬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다쳐 있다, 아프다, 그럼 뛰라고 해도 못 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뛸 수 있는 포텐셜을 키워 놓는 거가 먼저다라고 해서 일단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래서 끌어올린 잠재 성장률 내에서 잠재 성장률을 따라가면서 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으로 이제 AI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현재 시장에서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뭐 큰일이 그거보다 더 큰일이 터지지 않는다면 AI 정책 산업을 분석해 네.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시장 선진화 그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롯해 오늘 6만 원 선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계열사 지분들도 주가들도 이제 같이 덩달아 오르는 흐름들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사실 5만 원대 박스팩 갇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애를 태웠는데 오늘 6만 선을 일단 장중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삼성이 그동안 5만 원에 갇혔을 때 실적,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쉽게 말하면 이제 HBM이 납품이 됐느냐 아직 그런 호재는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냐?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나 주요 투자자들이 돌아왔을 때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대장주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예.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에 돌아오는 외국인 펀드들의 롱숏 전략에서 삼성이 이제 포트로 잠기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앞으로 실적 개선 호재는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실은 그런 붐업을 같이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지주회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장 개혁 조치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정책 우선적인 선반영 효과로 삼성물산 등등은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예. 삼성생명이나 화재 등은 혹시 있을 하반기에 삼성생명법이라고 해서요. 금산분리 관련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에 대해서 시가 평가를 전환하는 법률이 현재 개정 대기 중이거든요. 그로 인한 어떤 연쇄 효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머지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서 이게 그 매일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선별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섹터인데 우리가 사실은 바이든 때 또 트럼프 정부 때 계속 이어지는 미국의 있던 정책 관련한 협력적인 스탠스에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미국 입장을 바꿀 거라는 리스크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 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기대익보다 뒤로 후퇴하는 선은 막아내줘야 된다는 게 과제고요. 네. 다만 이러한 쟁점이 시장이 올랐다라는 게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포인트라 조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뭐 3,000포인트다, 3,500포인트 장밋빛 전망은 있습니다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책 순응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포텐셜이 맞춰지고 실적까지 베이스가 된 종목은 이 정도 붐을 따라갈 것이면서 따라갈 걸로 보이지만 다만 무분별하게 다 오른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킵하면서 섣부로 투자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잠재력 있는 산업군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실 겁니다. 기대하고 저희 매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시대가 왔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언제까지나 돈을 막 풀 수는 없어요. 앞서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곳간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피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AI 산업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 건데 오늘은 아웃라인만 점검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약사항이 100조 투입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정부와 민간 합동해가지고 그 규모이고요. 지금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능 GPU 그리고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실증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집적도를 높인다는 부분이죠. 모두의 AI 정책 이런 부분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번 주 초반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대통령실에 개편안 중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AI의 최고 책임자 현재 검증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타 국가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신설 시기별로 나타났고 영국도 올해 예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도 이제 생기겠죠. 과연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는 합종 연회식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섹터 좀 나눠서 보면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특화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슈 있는데요. 제가 관련주 하나증권의 그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쭉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도 전통 금융과 혁신 금융으로 나뉠 텐데 전통 금융 쪽에서는요. AI 도입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혁신 금융 오늘 관련주 뛰잖아요. STO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다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위원회 출범이라 할지 아니면 현물 ETF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도입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산업 섹터 보시면요. AI 교육이에요.
이게 공교육에서도 AI 도입 속도를 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에 걸쳐서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조 산업이나 로봇에서도 AI 산업 이런 부분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테니까 관련주 상당합니다.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박시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재명 시대 AI 강국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거고 그게 어떤 생태계 영역 확장으로 나타날지 관련 수혜주 점검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 주식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 선물 할 것 없고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 이 시장에 어떻게 저희가 올라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후회하지 말고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